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4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식입니다. 지난 주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많은 말들도 있었습니다. 말이 넘쳐났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죠. 코로나가 다시 확산 일로입니다. 지난 금요일 하루 8명이 목숨을 잃고 중증 환자는 894명에 이르렀습니다. K방역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살 길은 부시다 샷뿐이라는 말이 돌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는 만 2년이 된 만성 악질이 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은 지금 넋을 잃었습니다. 그나마 거리두기 완화로 숨을 돌리던 자영업자들은 이제 망연자실한 상태입니다. 어제는 이 첫날인데 백신 패스조차 먹통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동교동 일대만 하더라도 식당, 목욕탕, 커피숍, 세탁소 할 것 없이 연이어 피어가고 있습니다. 택시는 밤 10시가 지나 손님이 없으니 그 택시를 몰 기사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취업을 하지 않아서 길거리에 택시가 보이지 않을 지경이 됐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서는 모습입니다. 미국에도 이 기상재앙이 있었습니다. 12월 겨울의 이상고온으로 40개의 토네이도가 미국 중부를 급습했습니다. 그래서 100명 가까운 인명이 희생됐습니다. 우리 신문 거의 대부분이 일면에 그 사진을 싣고 있더군요. 자, 대선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뉴스를 틀면 이재명, 윤석열 순으로 유세 현장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 그림들을 보면 두 후보 모두 대단해 보입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그렇습니다. 그 장면들을 보면 두 후보는 박빙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솔직히 그런 방송의 조명이 아니었으면 지금쯤 게임은 끝났을 것입니다. 코로나와 대장동, 이 두 사건은 어떤 경우에도 정권을 재창출할 일은 없어 보이게 합니다. 더욱이 문정부대로 잘한 일은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는 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상권 분립과 직정 질서는 사라졌습니다. 군사 정권 때도 이러지 않았습니다. 경제는 폭망입니다. 우선 200만 개가 넘는 풀타임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청년 체감 실업률은 통계상의 25% 내외를 2배는 넘을 것입니다. 빈부격차는 더 커졌습니다. 더욱이 대중은 지금 불공정 사회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분노가 더 큽니다. 조국 사태부터 대장동 게이트까지 이 나라는 선한 얼굴이 가면 아래 서민을 개돼지로 알고 등을 친 악질 권력의 뒷배가 있었습니다. 외교 한번은 어떻습니까? 이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것은 물론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국민을 죽이고 불태워도 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에 굴종하고 중국에 굴신하는 외교가 과연 성공적인 줄타기 균형 외교입니까? 사정이 이렇다면 아무리 선전선동에 능한 정부라도 정권 재창출은 꿈도 꾸지 못할 일입니다. 게다가 여당의 후보는 비호감도가 호감도보다 아주 높은 후보입니다. 그는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으로 지목받는 데다가 여러 개인사적인 도덕적 흠결로 인해 손가락질을 받는 인물입니다. 이러니 여당 후보 이재명에 대한 지지는 아직 문 대통령의 국정 긍정평가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 윤석열의 지지도 역시 정권교체 열망보다 아주 낮습니다. 당연히 게임의 열기는 조금씩 식어갑니다. 한편으로는 이미 대중의 마음은 정권교체로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앞으로 많은 시간이 있고 빈수는 언제든지 돌출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재명의 윤석열에 역전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아니 불가능해 보일 정도입니다. 지난 주 초까지 여론의 흐름은 이재명의 눈물과 사과, 그리고 문 대통령에게 각을 세우는 것, 무엇보다 화려한 말 바꾸기로 점수를 따는 듯이 보였습니다. 게다가 윤석열은 선대위 구성을 둘러싸고 김종인, 이준석과 벌인 자중질환으로 인해서 이 점수를 잃었습니다. 김종인의 목례와 이준석의 자기 정치도 문제이지만 근본적으로 대중이 가지는 의문은 이것입니다. 왜 윤석열은 윤석열로 승부하지 못하고 좌파 김종인과 돌출 이준석에 매달리는가? 그래서 이 몇몇 여론조사는 역전의 조짐을 보였습니다. 실제 역전된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한계였습니다. 앞으로 석 달 뒤 대선이 끝나면 여러 평가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게 이재명의 한계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하나만 보겠습니다. PNR이 지난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조사한 사자 가상대결 결과는 이렇습니다. 윤석열 47.9%, 이재명 37.5%, 그리고 안철수가 3.3%, 심상정 2.6%. 지난주 이 같은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해서 윤석열은 5.3%포인트가 올랐고 이재명은 1.0%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1%포인트에서 10.4%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조사 기간 동안 유한기 씨의 자살 소식이 있었습니다. 대장동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재명으로서는 정말 기가 꺾일 일입니다. 그는 역대급 난관을 뚫고 있었습니다. 좋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그의 불가능한 승리에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번 대선은 역대급 비호감 대선입니다. 이재명, 윤석열은 모두 호감도보다 비호감도가 아주 높은 후보입니다. 그런데 그 비호감의 내용은 아주 다릅니다. 이재명은 그동안 본인이 한 말과 행동이 비호감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본인은 출신의 비천함으로 감성에 호소했지만 그동안 보여온 언행은 절대 출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인성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걸 벗어나기 위해 이재명은 말 바꾸기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런 이재명을 유연하다고 포장합니다. 그런데 그건 유연함이 아니죠. 카멜레온 같은 변신에 불과합니다. 지난 10월 광주에 가서는 전두환 대통령 이름이 적힌 비석을 2번이나 봤더니만 경북 칠곡 다부동 전적기념관에 가서는 전두환도 공과가 공존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 이재명의 역대 대통령 평가를 좀 더 보죠. 이재명이 11일 이 다부동에서 한 말은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두환이 3조 호황을 잘 활용해서 경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건 성과인 게 맞다.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그는 무언가를 말할 때 무엇인가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국가 채무, 국가 부실을 두고 하는 얘기가 그렇죠. 11.6 이후 그 당시 우리 사회는 대혼란기였습니다. 게다가 2차 수교 파동까지 덮쳐 우리 경제는 1980년 처음으로, 아니 두 번째죠. 우리는 마이너스 1.7% 성장을 했습니다. 그 뒤 전두환 정부는 박정희 시대를 능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88 올림픽은 우리가 경제뿐 아니라 모든 부문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허리를 질끈 동요맨 시기였습니다. 그걸 1980년대 초 3조 호황의 덕분이라고 하면 지나가는 개가 없습니다. 이재명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볼 때 칭찬받을 만한 일이 하나 있다. 바로 농지계획을 한 것이다. 과연 그에게 이승만 대통령을 폄하해도 좋을 만한 지식과 인격이 있는 것입니까? 이승만의 공은 농지계획 하나밖에 없습니까? 이승만 역시 삼성계열을 한 독재자라는 관은 있습니다.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누가 뭐래도 그는 대한민국 건국을 한 건국 대통령입니다. 그는 독립을 위해 싸웠고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을 시켰으며 6.25 전쟁에서 나라를 건진 공이 있습니다. 이재명은 박정희 대통령을 두고도 기막힌 말을 했습니다. 대구 경북이 낳은 평가는 갈리지만 매우 눈에 띄는 정신이다. 매우 눈에 띈다. 과연 박정희를 두고 이재명이 눈에 띈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은 것입니까? 그가 역대 대통령을 이렇게 평가해도 좋을 정도로 그는 경륜을 쌓은 것입니까? 이재명이 대구에서 한 말입니다. 그의 산업화의 공도 인정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 이상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살아나게 이재명이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박정희 모델 성장을 하겠다는 것인데 기본소득을 하고 국토 보유세를 거두겠다는 포퓰리스트가 느닷없이 박정희를 상표로 쓴 것입니다. 아니 도용한 것입니다. 그는 요즘 틈만 나면 박정희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웃기는 연극은 없습니다. 그가 금호공대에서 한 말은 이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한 것처럼 강력한 경제부흥 정책을 취하는 그를 통해서 새로운 산업을 대대적으로 창출해내고
그 속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다. 그가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면 노동 3법 개혁부터 말해야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그가 2016년 말 광화문 촛불 시위 때 박근혜 대통령을 박정희 유해 옆으로 보내자고 선동할 때를 기억하는 저로서는 정말 할 말을 잃습니다. 그는 어제는 박태준 10주기 추모식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도전 정신을 기렸습니다. 박태준 회장은 산업화의 토대를 만든 분 중 한 분이다. 박태준의 도전 정신과 불굴의 의지가 크게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있다. 정말 놀랄 일입니다. 이 좌파 포퓰리스트가, 후한 패론을 능가한다고 보이는 좌파 포퓰리스트가 어느 순간 실용주의자가 됐다가 지금 보수 성장주의자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의 여러 얼굴 중에 진짜 얼굴은 무엇입니까? 어느 얼굴이 진짜 얼굴입니까? 그의 언어의 유희를 하나만 더 볼까요? 이재명은 아마도 지금 문 대통령이 전력을 다해 추구하는 종전선언을 그 역시 학수고대할 것입니다. 게임 체인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과 시진핑, 김정은과 손을 맞잡는 베이징 서프라이즈는 물 건너갔지만 지금 같은 대선 전국이 계속될 때 종전선언은 큰 변수가 될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는 대북 정책을 압박 제재라고 하는 채찍도, 소통과 대화 협력이라고 하는 당근도 유효적절하게 섞어야 하는 것이라며 둘 중 한 가지만 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벽창호라고 한다면서 종전선언 반대를 친일파로 매도했습니다. 종전선언을 반대하면 친일파다. 도대체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것이 왜 친일입니까? 정확히는 김정은이 제작대로 이 땅에 미군 철수까지 부리게 될 종전선언에 반대하는 것이 왜 친일이냐 말입니다. 일본이 종전선언에 반대하기 때문인가요? 그렇다면 그건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대다수 식견을 가진 분들은 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해 어떤 태도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는 지금 종전선언을 하는 것은 그저 김정은이 청량하게 놀아나는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이재명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친일파를 해도 좋다. 그러나 그 친일의 결과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친다면 그것은 친일을 넘어서 반역행위다. 참 말 쉽게 합니다. 반역행위란 말을 아무데나 갖다 붙입니다. 정확히 제가 이렇게 패러디를 하겠습니다. 친북파가 종전선언을 해도 좋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면 그것은 친북을 넘어 반역행위다. 이재명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치를 자신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 조직 폭력배를 하라. 과연 이 말을 누가 누구에게 해야 할 말인지 그는 잘 알 것입니다. 어쨌든 10일 아침 유한기의 죽음으로 소강 상태에 있던 대장동이 다시 전국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선 대장동 특검이 국민적 소망이 되었습니다. 진퇴 양난에 빠진 이재명은 일단 특검 도입에 재차 찬성하며 대장동 의혹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내놓은 반응은 무서울 정도입니다. 조사를 통해서 정말로 몸통은 그대로 놔두고 그 수천억의 돈은 어디로 갔는지를 왜 제대로 조사를 안 하는지, 엉뚱한 데를 왜 자꾸 건드려서 이런 참혹한 결과를 만들어내냐는 아쉬움이 있다. 문법은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대충 이해는 되는 말입니다. 왜 몸통은 그대로 놔놓고 검찰이 수사를 이렇게 했느냐, 그래서 유한기가 자살한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한 말은 이랬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특검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윤석열은 이 후보 측에서 하실 이야기가 많지 않겠느냐며 기막혀 했습니다. 특검을 하자는 이야기는 진작에 꺼냈고 이 민주당은 특검 법안 자체를 올리지 않고 있다. 정치 쇼를 할 게 아니라 당장이라도 합의를 하자. 솔직히 말해 이재명 측은 지금 전전긍긍 상태일 것입니다. 대장동 이슈가 유한기 사망으로 다시 불붙게 됐으니 말입니다. 불을 어떻게 끌 것인가? 당 선대위는 지금 머리를 싸매고 있을 겁니다. 언론이 보도한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특검 도입에 대한 거부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다. 당 지도부도 특검 도입을 놓고 고심 중이다. 고심을 왜 합니까? 하면 되죠.
후보가 하자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신문사설마다 특검 도입을 두고 말장난이나 치는 태도를 공박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민주당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검찰이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런데 그게 조속한 마무리를 얼렁뚱땅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도 내란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 관계자는 특검 수사 대상과 누굴 임명할 건지를 놓고 지루한 협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다고 희망사항을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의 말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고발 사주권, 부산저축은행 사건까지 다 좋으니 협상이라도 해보자고 했지만 민주당에선 내부 조율이 필요하다며 시간을 달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아마 이 말이 진실일 것입니다. 과연 이재명과 민주당은 특검을 언제까지 피할 수 있을까요? 이재명의 말이 재밌습니다. 그는 다부동 전적기념관에서 기자들에게 대장동 의혹 특검 도입에 대해 자꾸 나한테 불리한 건 빼고 상대방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는데 필요한 것만 하자는 것은 결국 하지 말자는 것 아닌가며 윤석열에게 모두 덤터기를 씌웠습니다. 윤 후보와 관계된 부분만 빼고 하자?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말하자면 부산저축은행 관련 부분까지 하자는 걸 마치 윤석열 쪽이 거부하는 것처럼 말한 것인데 이재명은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전모에 대해 신속하게 예약한 합의를 통해 특검을 도입하고 수사하게 되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윤석열은 뭐든지 다 포함해서 특검하자고 하는데 그는 왜 이렇게 대놓고 말을 계속 돌리는 걸까요? 정말 이해 못할 장면입니다. 어쨌든 특검은 곧 성사될 모양입니다. 이제 더 도망갈 구멍이 없으니 말입니다. 다만 특별검사를 누구를 할 건지를 두고 또 지루한 공방이 벌어지겠죠. 국민의힘 대변인 논평이 이렇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또 허위의 발언으로 윤 후보를 공격하며 특검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 한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는 조건 없는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수없이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지금 다음 정부에서 펼쳐질 이 좌클릭을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도와 합리적 진보에게 손짓을 하고 있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지켜보면서, 아니 정확히는 윤석열 캠프를 지켜보면서 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이라는 점과 또 국민 통합을 위한 행동으로 이해는 하지만 한편 이 나라가 끝없이 좌클릭하는 모습은 걱정스럽게만 합니다. 지금 대선 전국이 펼쳐진 프랑스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의 좋은 전범이 됩니다. 프랑스는 오랜 좌클릭으로 EU에서 경제적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과 함께 피그스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이 방향을 완전히 틀었습니다. 그는 노동계획을 하면서 다보스 포럼에서 프랑스가 돌아왔다고 외쳤습니다. 집권 그 다음에 다보스 포럼입니다. 그 뒤에 마크롱은 연금개혁에 나섰습니다. 이 노란조끼 사태가 터졌죠. 지금 마크롱은 극단주의 이슬람 단체에 대한 대대적인 해산 작업에 나섰습니다. 그는 내년 재선에 성공하면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의 뒤를 이어서 확고한 유럽의 리더가 되려는 야심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프랑스 안에 이 반무슬림, 반이민을 부르짖는 우파 후보들이 마크롱을 맹렬히 추격하고 있어서 대선 레이스의 변수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중도 우파인 마크롱이 무슬림과 이민자에게 유약하게 대응한다며 맹공을 퍼붓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프랑스에는 우파 공화당의 여성 후보인 발레리 페트레스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지지율이 급속히 올라가서 지금 20% 가까운 지지율로 이 마크롱을 바짝 추격해 결선 투표의 상대로 떠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프랑스는 결선 투표가 있죠.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페트레스가 마크롱과 결선 투표에서 맞붙으면 52대 48로 마크롱을 이긴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럽은 지금 좌파 사회민주주의가 점점 쇠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부를 일으키고 복지를 더 크게 늘리자면 우파 정책을 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프랑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가는 걸까요? 나라의 곳간, 이 재정 문제와 전혀 상관없다는 듯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100조 추경을 당장 하자는 여야 후보들을 보면서 솔직히 한숨이 나오는 걸 숨길 수가 없습니다. 손실 보상은 반드시 필요하고 화급을 다투는 것이죠.
그런데 먼저 방만한 예산의 지출 경쟁부터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망하는 길이 열릴 뿐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 몰락과 대장동으로 인한 서민의 분노 못지않게 세금 폭탄으로 인한 중산층 은퇴의 노인들의 분노는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져 서민들이 받는 고통은 지옥 같습니다. 민주당은 뒤늦게 보유세 완화를 만지작거리고 이재명은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 완화를 두고 문 정부와 각을 세우는 척합니다. 다 표를 얻기 위해서죠. 그는 11일 오후 경북 어성군 한 카페에서 진행됐던 이 귀농 청년들과 간담회에서 생각지도 않은 돌뿌리를 만났습니다. 발이 좀 아팠을 겁니다. 유튜브 생중계 채팅창에 올라온 찌찌찌찌찌 이라는 댓글을 읽은 것인데 그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태연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욕한 건 맞습니다. 정확히는 이재명의 욕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권력은 이처럼 뻔뻔합니다. 나는 그게 정말 무섭습니다. 지금까지 전은식이었습니다.